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토론자분들의 이제 토론문을 들어보고 답변 네,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제가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두 분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김나영 선생님, 문학평론가 김나영 선생님 2009년에 이제 문학가사의 신인문학상으로 당선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하셨고, 이제 여러 잡지를 만드는 일에도 관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첫 평론집이 김나영 선생님 첫 평론집이 조만간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소유정 선생님 2018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이재니론으로 이제 등단을 하셨고 지금 누구보다도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현장 평론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2021년에 민음사에서 세계의 바늘이라는 에세이집을 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나영 선생님 먼저 토론문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 쓰는 김나영입니다. 앞서 이제 발표를 세 분의 발표를 엄청 발표를 꼼꼼하게 또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미리 준비한 이 토론문이 약간 소용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발표를 하시는 와중에 어떤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생각 같은 것들을 좀 넣어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좀 더 부연 설명을 듣고 싶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리 토론문을 작성해 오긴 했지만 제 토론문이 이 글에 대한 발표문들에 대한 좀 뭔가 덜 이해된 채로 쓰인 거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제가 작성해온 토론문의 부분을 좀 읽으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발표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이은지 선생님의 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이 글에서 처음에 마이클 무어 영화 자본주의 러브스토리를 인용하면서 그 사랑의 신성불가침한 성격이야말로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기만적으로 사회에 침투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을 들어서 그 뒤섞이고 어지러진 자본과 사랑의 관련을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주의하고 각성하게 하는 이 도입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에게 나름의 문제의식들을 좀 갖게 해주는 글의 도입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문학 작품 얘기를 하시면서 마담 보바리의 엠마와 그다음에 정혜연 소설 낭만적 사랑과 사회의 유리가 가세해서 그 자본과 사랑의 관계가 꽤나 오래된 역사를 형성해 왔고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발견할 만한 자본과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자본과 사랑의 관계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발견할 만한 속성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이 인간 사상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 이 자본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좀 탐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흥미로운 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글이 이제 최근에 활발하게 창작하고 있는 네 작가의 소설을 바탕으로 자본과 사랑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있는데 이 글에도 쓰고 있지만 그 연애 논리와 사랑의 체계를 방어하거나 박상영의 경우에 아니면은 공격하거나 이희주, 정대건의 경우에 유예하거나 김기태는 유연화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화가 비단 그 연애 논리라든가 사랑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초점이 맞춰진 글인데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세계 자본주의와의 관련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냥 개인이 독자적인 자신의 삶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유형화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랑이라는 것에 주목해서 이런 유형화를 만드신 어떤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글도 말하고 있다시피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계, 현실 세계에 맞서서 개별적이고 특수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발명하는 일이기도 하다면, 그러니까 개인 저마다의 경험과 역사로 정의되는 것이라면 이걸 유형화하는 일 자체에 이미 일반화의 오류, 위험이 전제되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사랑이란 특수하고 시대 보편적인 감성이 어떻게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개인의 개별성과 더불어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을 쓰시게 된 문제의식이랄까, 아니면 이 글 이후에 마침표를 찍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현지 선생님의 글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는 이 글이 이제 비인간에 집중하는 한국 문학 전반의 흐름, 이걸 이제 쭉 살피면서 거기에 역행하는 듯이 새삼스럽게 인간이라는 것, 인간성이라는 것에 깊이 주목하는 조시안과 광해빈의 시를 꼼꼼하게 읽고 그 시의 주체를 신인간, 기계인간으로 정의하는 점이 흥미로웠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인간의 형상, 그리고 그 형상의 그 주체의 의미, 이것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붙여주는 이런 비평적 행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런 독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작성을 했는데, 일단 조시안과 광해빈 씨의 시적 주체를 신인간, 그리고 기계인간 이렇게 명명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31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시인의 시적 주체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같은 층위에서 이 시적 주체는 신인간으로 부를 수 있고 이 주체는 기계인간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줄 인간이라는 형식으로 같은 층위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신인간과 기계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을 중점에 놓고 해석을 했을 때 좀 다른 층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창작과 비평의 층에서 조금 뭔가 다른 맥락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 인간 주체에 포섭되지 않는 타자로서의 비인간에 대한 관심이 문학 전반에 있으면서 창작이 뭔가 비인간과 그 비인간 주체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 기반, 이런 것을 좀 구체적인 상상으로 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비평은 그런 창작을 이제 해석하는,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인간 세계와 인간성을 그 안에서 계속 발견했던 것. 그러니까 창작이 비인간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계속 이제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줄 때, 비평은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그 인간성이라는 것, 인간 세계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낯설게 구현될 수 있구나. 이렇게 낯설게 그러니까 현실 그대로 구현되지 않고 이렇게 뭔가 다른 상태로 구현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불화와 이질성의 의미를 이제 밝혀왔던 것 같은데, 이 글은 이제 진부하고 근대적인 질문에서부터 인간에 대해서 다시 묻는 일이 비평의 층위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안하는 것처럼 읽혔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이런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 질문은 제가 좀 구구절절 길게 썼는데,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글이 행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으로 쓰고 있는데, 이 글이 말하고자 한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정리된 설명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적 주체의 행위라는 것도 있고, 이 글을 읽다 보면 어떤 문학이 쓰이고 나서 독자 입장에서 이 문학, 그러니까 뭐 조시안 씨의 형식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어떤 행위가 있잖아요. 본문 읽고 각줄 읽고 그 사이를 이렇게 오가면서 우리가 창발하게 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상상, 이런 우리가 발명하게 되는 새로운 어떤 세계,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작품의 차원에서 행위 혹은 작품 시 안에서 시적 주체가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 층위에서 행위가 있을 텐데, 이 글에서 그거를 그냥 하나의 행위라는 말로만 쓰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발표 네,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소유정 선생님 토론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을 쓰는 소유정입니다. 저도 세 분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혼자 이제 먼저 발표문을 읽었을 때의 이해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이해에 닿게 되었고요. 그래서 질문에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여쭙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발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질문 드리자면 이은지 선생님 발표문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발표문은 박상영, 이주, 정대건, 김기태 소설을 경유해서 자본주의 질서와 결합되는 사랑에 종속되지 않으려 하거나 또 유연하게 대처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가능한 사랑과 그들이 완전한 저항이나 대항은 아닐지라도 자본주의 내부에서 자본주의를 거절하거나 내파하는 효력을 나름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함의하고 있는 발표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로 빚어진 사랑에 대한 다양한 유형과 어떤 탐색이 흥미로운 발표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데이팅 앱과 관련해서는 발표문에 따로 챕터가 나와 있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정대건의 I Tinder You라는 작품을 대상 텍스트를 삼고 있는데 그 전에 박상영의 제재라는 소설에서도 이제 주인공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애정 없는 섹스를 반복하는 것이 자기 파괴적인 삶을 유예시키는 관계의 사치를 보여준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정대건의 소설을 언급할 때는 주인공이 데이팅 앱을 관계 지속의 전제로 삼기를 원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박상영의 제재에서 언급이 되는 데이팅 앱, 그러니까 어떤 데이팅 앱의 쓰임과 정대건의 소설에서의 그 쓰임이 조금은 차이를 갖는다라고 이제 보여졌는데요. 이게 행위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데이팅 앱을 이용하는 이 인물들의 방식은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들이 데이팅 앱을 자신의 사랑 찾기와 관계 맺기에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소설간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기태의 롤링 썬더 러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소설은 주인공인 맹희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솔로농장에 출연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연애와 사랑에 대해 사회가 제시하는 고착화된 패턴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탈주의 시도라고 처음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솔로농장에서는 실명이 아니라 야채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야채마다 제작진과 시청자가 은근히 기대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걸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소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일반인 연애 예능이 소비되는 패턴은 그런 예측 가능한 전형성을 부여받은 캐릭터 간의 화학 작용을 점치거나 그들이 가진 매력 자본에 대한 품평과 훈수를 가십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식이라고 이제 보셨다면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출연한 맹희가 이 사회가 제시하는 고착화된 패턴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탈주의 시도를 정말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그 역할에 어떤 종속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남자 출연진 내에서 자신의 사랑을 찾지 않고 카메라 밖에 그 PD에게서 찾았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할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 특성과 제작진과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그 프레임 안으로 스스로 뛰어들었다는 1차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탈주의 시도라고 긍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송현지 선생님의 다잉어스의 신인간들에 대한 질문은 이 발표문은 조시영과 강예빈의 시집을 경유하면서 근래 한국문학장에서 주요 비평 키워드였던 비인간을 재사유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기존의 비평에서는 비인간에 대한 논의가 반려동물에 한정되어
라는 것에 비해 이들의 시에서는 인간종의 변화와 인간의 행위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초점화하기보다는 인간 자체에 대해 다시 묻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제 굉장히 세심하게 독해를 해주셔서 이제 이렇게 읽게 되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부분은 이제 다음의 질문과 같았습니다. 이제 글의 방향성에 대해서 선생님 재차 우려를 표하시기도 했지만 그래서인지 이제 저도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대상 텍스트로 삼으신 두 권의 시집이 정말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습니다. 제 선생님의 논의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 이 두 권의 시집이 특정한 세계관을 상정하고 있는 SF적 상상력으로 쓰인 시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제 이 두 사람의 시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기보다는 미래를 사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유효하며 이제 인간에 대한 신문과 성찰은 부차적으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각각 그 발표자 분들에게 한 두세 개씩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이제 합하면 한 네다섯 개, 대여섯 개의 질문과 마주하고 계신데 사실은 언제나 항상 그 포럼이나 학회나 그렇듯이 시간이 이제 충분하게 남아 있지는 않아서 일단 이제 발표자 분들의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듣고 만약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듣고 계셨던 분들의 이제 질문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9시에 저희는 딱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발표하셨던 순서대로 다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은지 선생님. 제 부족한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두 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글을 바탕으로 제가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먼저 김나영 선생님의 토론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서문에 나온 이런저런 요소들 마이클 무어의 영화나 플로베르와 정의원의 소설 같은 것들은 제가 그냥 이 글을 섭외를 받았을 때 자본과 사랑을 함께 생각했을 때 그냥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었어요. 그냥 이것들이 곧장 떠올라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뭔가를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냥 단순한 출발이었고 하다 보니 다행스럽게도 뭔가 연관성을 갖게 되어서 하나의 글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나영 선생님께서 오히려 그런 서문으로부터 좀 더 발전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번, 2번을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우연성을 바탕으로 마치 사랑이 우발적인 사건인 것처럼 어떤 우연성을 바탕으로 제가 어영부영 글을 쓰게 되었는데 사실 이 네 작가의 작품들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유형화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작가로부터는 이런 키워드로 이 작가는 이런 주제로 써야겠다는 그냥 막연하고 굉장히 헐거운 생각을 바탕으로 글을 깨어내다 보니까 이제 글을 닫는 시점에서 이 작품들이 뜻밖의 이런 식으로 패턴화되고 유형화될 수 있겠구나 해서 일종의 요약의 성격, 요약의 차원에서 유형화를 거칠게 해보았던 건데요. 유형화를 처음부터 목표했던 것도 아니고 자본에 결속된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 네 가지로만 유형화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질문이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근데 또 사랑이라는 건 자본과 연계해 있기 때문에 혹은 자본과 연계해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일반화되고 패턴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인간이라는 이 사지가 달려있고 눈, 코, 입이 달려있는 이 몸을 얼마나 초월해서 얼마나 개성 있고 얼마나 창의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그런 데까지 긍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근데도 정말 아주 오랜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굉장히 유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듣고 싶게 하고 그 안에 무언가가 있게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착화된 안에서도 어느 개인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유형화된 안에서의 다양한 변주, 그런 것들이 이 작품들을 읽으면서 저희가 거칠게나마 건져낼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사실은 제가 이 글에서 다루었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할 수 있는 만큼 완전히 뒤집어서 부정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유형화된 사랑밖에 할 수 없어라는 메시지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까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던 코엑스모를 통과하면서 느꼈던 그 숨이 막히는 느낌을 저는 좀 그런 비관의 전조처럼 느끼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 작품들 속에 있는 인물들이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에 완전히 장악된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사랑에 어떤 제동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궤적을 가늠해 보자면, 결국은 사랑의 결실이라는 거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뭐 그런 식의 과정들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 모든 하나하나의 국면이 다 시장화되어 있거든요. 웨딩 마켓은 정말 숨 막힐 정도이고, 출산과 관련된 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육아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완전히 자본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런 한시적인 저항이 그래도 그나마 가능한 것이지 않을까? 그 정도의 희망은 그래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에서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질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긍정적인 가능성인 동시에 완전히 부정하고 비관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상을 파헤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소유정 선생님께서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주셔서, 사실 처음을 읽었을 때 헉 하면서 당황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두 소설에서 인물들이 데이팅 앱을 활용하는 방식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쨌거나 지속되지 않는 진지해지지 않는 관계를 간헐적이지만 반복해서 할 수 있는 통로이자 창구로서 이런 어플을 활용한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밀도랄까 무게는 굉장히 다른데, 박상영의 소설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게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게이의 연애라는 건 공공장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행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이 앱으로 만난 인물들과 만나는 장소가 보통 공중 화장실의 장애인석이라던가 아니면 호텔, 이런 식으로 밀폐된 공간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재 인물이 데이팅 앱을 사용할 때 1차적인 목표는 대다수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연애를 안전한 밀폐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파트너를 좀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 데이팅 앱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재의 인물은 굉장한 죽음 충동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단 이 작품에서 전제는 이 주인공의 엄마가 죽었고, 주인공이 정말로 열렬히 사랑했던 엑스 보이프렌드인 큐가 자살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로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큐의 자살이 성공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큐도 마찬가지로 게이일 텐데
게이의 삶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여러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삶보다는 죽음을 선택하기에 훨씬 쉬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자살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성공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앱에서 만난 사람들과 섹스를 반복하면서 노콘을 고집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 노콘을 한다는 것은 이제 게이 입장에서는 어떤 대단한 위험을 감수하고 어쩌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도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전 남자친구가 죽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게이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자신의 삶 또한 죽음에 가깝게 밀착해 있는 상황에서 그 죽음 충동을 대리로 수행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해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음 충동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데이팅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아이틴더 유에서는 그렇게까지 절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 충동이라는 게 이 작품에서는 결부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가벼움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죽음에 이른다기보다는 어쨌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사랑의 방식이 너무나 소모적이고 낭비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절제랄까 자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데이팅 앱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밀도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두 번째 질문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연애 예능에 뛰어드는 것도 어떤 패턴화된 세계에 뛰어든다는 점에서 탈주로 볼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이게 탈주라면 탈주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반인 연애 예능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의외성을 자신의 일상에서 획득하고 싶다는 점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탈주의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인이지만 일반인이 보통은 선택하지 않는 패턴에서 무언가를 도모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냥 굴러갈 수 있는 패턴으로부터 잠깐 벗어나서 다른 식으로 굴러볼 수 있는 가능성이랄까, 그런 걸 맹이가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그 전에 출연했던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다른 사람이랑 연애도 해보고 그런 식의 뭔가 다른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나름 탈주라면 탈주일 수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너무 발표문을 꼼꼼하게 두 분 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에겐 좀 개인적으로는 두 분 발표자분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발표 준비를 해주셔서 듣는 재미가 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주셨던 질문들, 김나영 평론가님이 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드려보자면은, 아무래도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에서는 조시연과 강혜빈이 다루는 인간을 사실은 통틀어서 신인간이라고 칭하기는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강혜빈 같은 경우에는 기계한테 인간성을 뺏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이픈 인간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 이거는 기계 인간이라기보다는 인간 기계에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강혜빈의 다른 시들에서 좀 살펴봤을 때는 본체 자체는 사실은 아직도 인간인 거거든요. 그리고 기계성의 주도권을 뺏겼다라고 하더라도 인간 자체를
다시 이렇게 되돌리고 싶다는 그런 고투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저는 인간이라는 점을 훨씬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하이픈 인간의 형식을 좀 담아가지고 이런 발표를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평이 인간에 대해 묻는 일을 그간 쉬지 않고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동의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비인간과 관련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부터 인간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또 비인간의 역량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정말 쏟아졌는데 지난 비평들을 좀 살펴보면 신유물론을 경유해가지고 이런 어떤 작품들을 의미화하는 작업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물었는가 하는 의문이 아직도 사실은 있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비평이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은 더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은 행위의 층위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저도 이거를 쓰면서 행위의 층위 자체가 좀 뒤섞여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강혜빈과 조시연의 시에서 이야기와 허밍을 선택을 하는 것 자체는 이 행위 자체는 되게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행위를 유도하느냐 했을 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의 행위를 유도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미래를 변환시킬 수 있다는 자각을 하게 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좀 이들의 행위를 이들이 유도하는 행위의 의미를 부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행위의 층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정 선생님께서 주셨던 질문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치밀하게 써야 됐고 했지만 별로 그렇게 쓰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읽으면서도 좀 부끄럽고 반갑으면서도 뼈아픈 그런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들이 SF적 상상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만이 새롭다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비인간의 흐름 자체를 이 두 시인이 역행한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비인간 관련 시들의 흐름을 역행하면서까지 인간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이 어떤 퇴행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미 비인간을 한번 다 살펴본 후에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까지 비인간과 관련된 어떤 문학들이 새로운 인간이라고 해서 포스트 휴머원을 상상을 하고 탈근대적인 인간을 상상을 했는데 그런 인간들과 또 다른 인간을 상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은 제가 아마 이 글을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가장 크게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충분히 보충을 하면서 맞서야 되는 질문이라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해주신 두 분 선생님과 답변해주신 발표자 선생님께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9시에 딱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8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다행스럽게도 8분 정도라도 이제 남았는데 그래서 혹시 지금 발표와 토론을 이제 들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할 거리나 질문거리나 이런 것들이 막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계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을 연달아 받고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은지 선생님께는 그냥 이런 거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이제 사랑이 굉장히 패턴화되고 좀 뻔하고 일률적이고 형태가 그렇다. 자본주의 시대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 사실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 그런 거가 여기에서 좀 발견되는 것 같다는 이런 이 분석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사랑을 하는 존재들이 다 20대, 30대 그게 이성애든 동성애든 다 20대, 30대의 청년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게
인생 생애 주기 중에 20대에서 30대에 몰려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닐 건데 이게 이제 되게 친밀성에 대한 열망이랄까 뭐 이런 거와 무관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만 한국 문학이 그리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런 거 있잖아요. 시니어 데이팅 앱이 되게 인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되게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고 이런 일시적이고 유동적이고 유연한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시니어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데이팅 앱이 그런 친밀성을 친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를 찾을 수 있는 굉장히 되게 의미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문학이 이렇게 특정한 어떤 세대로만 사랑을 다룬다면 그 외의 것들이 혹시 있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좀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작품 속의 인물들이 청년에 한정돼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짚어주셔서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읽어보지 않은 작품들 중에 그 다른 연령대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지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희소하다면 저는 그것도 사실은 사랑이 자본에 완전히 포섭된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방금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청년층이라는 게 경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된 인구층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 활동과 그러니까 경제 활동과 결합된 형태로서의 사랑을 거의 유일하게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사회에서 청년층에 대한 사랑이 좀 더 부각되는 건 조금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모든 뭐 포럼이나 학회나 다 마지막에 이렇게 시간이 아까워서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토론 시간이 항상 더 이렇게 흥미롭기는 한데, 오늘도 여전히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3회에 걸쳐서 포럼이 진행이 됐는데 여러 이제 키워드들이 사실은 1차 포럼이나 2차 포럼에서 나왔던 그런 키워드들이 계속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포럼에서도 더 흥미로운 발표, 뭐 토론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도 이제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 해주시고 토론 맡아주신 5분 선생님께 이제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